대선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한국일보 정치부장 지낸 김광덕 현재 주간 한국데일리죠. 미주 한국일보 네. 서울 뉴스본부장. 미주 한국일보 서울 뉴스본부장. 그리고 최진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함을 정확히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그 전국의 제일 뜨거운 쟁점은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의 이 공방인데요. 어떻습니까? 봉합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확전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자의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수준 높은 논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용어 자체가 말하자면 선한 의지, 분노, 피바람 등등 말해 사랑 이런 표현들이 식상한 정치권의 용어와는 달리 상당히 좀 신선한 감이 있었다. 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상 논쟁, 일종의 정체성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은 결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논란을 보면 세상을 바꾸는데 과연 분노냐 사랑이냐라는 이 큰 화두를 던지는 거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말 자체를 사과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과했을 뿐이지 그 말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표 역시 통합을 얘기하다가 그 말이 와전됐겠지라고 상대를 적당히 이렇게 무마를 줬을 망정이지 이 논란이 끝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노냐 사랑이냐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자, 분노냐 사랑이냐라고 하니까 그 인간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되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갔는데 김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논쟁이라 그랬는데 수준이 높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쟁이었다 봅니다. 그동안 아주 격한 무슨 색깔 논쟁이라든가 서로 욕설을 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의미 있는 논쟁이었다 보는데 참 말이 재밌어요. 이 분노와 사랑 하면 어디 영화 제목과 같은데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을 똑같이 놓고 어저께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분노 없이는 정의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했고 안희정 지사는 결국에 정의의 실천과 마무리는 사랑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한쪽은 분노를 이야기했고 한쪽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분노는 대부분 민주화 투사 같은 투사적인 데서 나오는 용어고 한 사람은 사랑은 좀 약간 성직자의 같은 발언이에요. 철학자라든가 성직자 같은 발언인데 철학적 논쟁도 하지만 그래도 뭐가 유리하냐 과연 그러면은 이거는 선거 전이니까 이렇게 유리하기 위해서 또 발언하는 여기 선거 전략적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저께 이제 안희정 지사가 사과했으니까 결국에서는 당내 이 싸움에서는 굉장히 불리함을 느낀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의 서로의 득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번에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번에 논쟁은 어찌 보면 대연정에 이은 2차적인 논쟁인데 특히 이번이 서로의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그 결절점이 되는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과연 유불리가 가느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잠깐 그러면 그 어제 오늘 나온 두 사람의 발언 일단 봉합적으로 서로 이렇게 말은 봉합적으로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감의 출발은 분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그리고 그 정의의 마지막 완결은 사랑으로서 또 마무리되는 것.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닐까요? 저는 분노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가 표출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도전하는 일도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한 이해 그리고 또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저의 자세는 변함없다. 안희정 지사가 분노와 함께 사랑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분노가 깊을수록 사랑도 깊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말도 약간 서로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양쪽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는 더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처음에는 중도층 노린 발언이려니 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아예 다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는 그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안희정 캠프 쪽에서는 정치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절감하고 있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쭉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들을 전부 종합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너무 다르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두 사람의 어떤 논쟁을 보면서 저는 맹자와 어떤 순자의 대결을 저는 연상을 합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선설과 정학설의 어떤 대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은 나쁘다. 본질적으로 나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과는 절대로 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의 성학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박근혜 대통령 본질적으로는 좋다.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한국당하고도 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안희정의 말하자면 이제 성선설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인간의 기본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쁘다,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당장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문제.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연대를.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예.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박근혜 쪽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고 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180도 다르죠. 기본적으로 저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가기는커녕 청산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청산이냐 연정이냐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보는 관점도 그 부분에서 갈라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후 행동도 자, 이 세상을 청산할 것이냐, 네. 박근혜 쪽 세력을 아니면은 함께 갈 것이냐, 연정이냐, 그러니까 청산이냐, 연장이냐로 완전히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지는 거죠. 예, 문재인 캠프에서 안희정 지사가 25%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25%를 넘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선을 아예 형성할 것이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아니면 어차피 중도보수 쪽 외연을 확장해야 되니까 안희정 지사를 자산으로 보고 일단 끌어안을 것이냐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두 사람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든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우리의 충청권 득표율을 확산시켜주는 자산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를 보기에는 네. 이미 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저 대연정에서 이번에 2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어지는 비슷한 맥락의 논쟁인데 이번에 확실히 길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지금 추격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왜 의미가 있냐면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저께 일부 조간신문에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 그전에는 10% 이상 차이였는데 10% 이내로 차이 격차가 좁혀지는 것도 나오고 네. 또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다른 당 후보하고 경쟁 3자 구도라든가 경쟁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느냐에서 안희정 지사가 높게 나오는 그런 지지율도 나오는 이제 이미 그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당내 이 야권 지지층에는 인기가 별로 없는 발언이라고 보고 이번에 길을 꺾자 이렇게 하는 거고 안희정 지사 쪽은 이번에 발언은 저는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치고 나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한 부분까지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저께는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네. 태각하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차별하면 사랑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지도자가 분노를 이야기하면 피바람 이런 얘기까지도 해가면서 태각 속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바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이런 건데 저는 바로 이런 게 이제 서로의 노선의 차이의 논쟁이기도 하고 서로 뿌리는 친노라는데 같지만 노선 차이기도 하고 리더십의 어떤 스타일 차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과연 연정이라든가 누구하고 손을 잡을 거냐 하는 그런 데서 차이. 그런데 아까 지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완전히 배제하자는 입장이고 안희정 지사는 거기까지도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검토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국가 대개조 대청소로 가느냐 하는 입장과 대연정으로 가자는 입장의 큰 어떤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은 오르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난다는 것이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경선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더 큰 것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두 마리 토끼론인데 지금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토끼들만 잡아가지고는 승부수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네.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라든지 어떤 이슈를 통해서 파이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을 이야기할수록 사실 안희정 지사한테는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논란을 하더라도 주목을 받고 신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만 이번 이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안희정 지사한테 마이너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일종의 오발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떤 중도 보수 끌어안기 차원을 하다가 자칫 이건 좀 무리해서 오버한 거다 제 말로 했던 거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비유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예시만 들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역시 아주 유효적절한 이슈 파이팅이었을 텐데 지금 국민들의 80% 이상이 비판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사례로 드는 바람에 네. 이게 그냥 그만 자충수가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충수고 어렵다. 그래서 산토끼를 부지런히 잡아야 된다. 네. 근데 그 산토끼는요, 사내들이 그냥 전국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호남에 있습니다. 그 산토끼 대부분.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이 호남에 있는 산토끼를 누가 먼저 담느냐에 따라서 네. 바로 그 산토끼들이 수도권인 산토끼들까지 바로 영향을 줘서 큰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당장 나오게 될 여론조사 결과들 주목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민주당 경선이 신청한 사람이 벌써 국민 경선이 63만 예. 명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250만까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데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60만이 넘고 이제 현재 이 추세로 보면은 200만은 무조건 넘을 거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200만 정도가 넘게 되면 저는 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의 지지율하고는 네. 다른 양상으로 오히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오히려 거기에 가깝게 되는 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분기점을 200만 명으로 보시는군요. 예, 200만이 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이제 당원 이 전통적인 이 소위 조직화된 야권의 지지층 소위 야권의 당원층이라 그러는 사람들은 보통 30만 명으로 보거든요. 네, 30만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200만 명이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국민의 지지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이 발언 이 발언 선한 의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뭔가 변호하는 걸로 비춰져서 당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네. 현재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현재 당내 세력 관계 소위 말해서 이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어떤 의원 세력 관계로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와 거의 3배 내지 5배 차이가 나고 당내 지지층 소위에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더블 스코어 이상 2~3배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도나 보수로 일반 국민 상대로 하는 거기서 외연을 확장하는 우회해서 추월하는 전략을 펴지 않으면 승산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번 것도 그래서 그러한 목적하에서 일부러 모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모험으로 한 거는 굉장한 위험성을 수반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이번 경우를 거치면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보면 이번 주말 여론조사까지 보면 대충 이제 윤곽이 잡힐 텐데 어떻든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조사에서 여론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순회 경선이 4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 호남,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 충청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라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 과연 그 문재인 대세론이 현재는 유효하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게 계속 유효할 수 있는지 과연 역전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주당 참여했었던 인원이 108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는 100만 명이 넘게 되면 이번에 130만 명 기준으로 일단 그 준비를 했다는데 그게 넘게 되면은 역선택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했다는데 그 최 원장님도 지금 김 부장님 말씀대로 그 일반 여론조사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우선 요즘같이 국민들이 주도하는 시대는 역선택이
대세를 흔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지금 유권자들은 단단하게 어떤 흐름을 주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임의로 들어왔던 외부의 어떤 변수들이 큰 흐름을 뒤흔들기가 힘들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요즘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이한 점이 초반에 많다는 거거든요. 숫자가 초반에 압도적으로 지금 50만 명 이상이 쫙 며칠 사이에 몰렸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발적인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많다는 건데, 그 지지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초반 동원 가능성인데, 지금 동원을 한다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은 대부분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를 가까운 그룹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초반에 이 대세론들이 거의 대부분이 경선 내부 구조는 상당히 때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문재인 전 대표가 점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 메이킹, 네.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내부 경선에 그 벽을 안희정 지사가 뛰어넘기는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번 저 정의냐 사랑이냐 뭐 이런 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이슈 파이팅, 더 큰 논쟁들이 몇 차례 아마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양쪽에 문재인 그 안희정 두 사람의 약점이랄까요? 공격당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씩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는 오늘 관훈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희정 지사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30여 년 전 청년기 때 제가 했던 그 청년운동이 아직도 저 현실 정치인 안희정을 규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삽니까 다들? 좀 지나친 이념 공격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미 충청남도 재향군인회와 충청남도의 모든 그 우리 보수적인 단체분들이 그 제품 보증을 하고 있는 후보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네. 막시즘과 모태뚱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하나하나 다 전향서를 다 써줘야 합니까? 네. 오늘 그 질문이 뭐 과거 학생운동 할 때 주체사상이라든가 수령론 이런 것들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런 뭐 증언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네.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지금까지는 안희정 지사의 어떤 약점 이 부분이 본격적인 논쟁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대연정론이라든가 뭔가 이 통합의 정치, 대화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지지율 어느 정도 이제 오르면 이제 정점에 오르면 이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이 오는 거고 네. 또 이제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제 현재 여권에서도 공격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오르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운동 시절에 상당히 그 이제 좀 어찌 보면 과격한 급진 노선을 택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논란, 이런 게 지금 현재 그럼 이런 대연정하고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걸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것들이. 근데 이제 아마 저는 어느 정도 변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도정의 경험을 하고 정치 경험을 하면서. 근데 그건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불법 대선 자금 노무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 그거를 그 자기가 이제 심부름을 하면서 받아서 했던 그 부분, 수십억을 내줘서 이제 구속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본격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대응하면 그게 감점 요인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멀찌감치 내다보고 일찍이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운동권 이력 문제, 이념 문제라든지 방금 도 문제는 결정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안희정 지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념적인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자꾸 따라다니고 족쇄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넘어가야 될 이제 아킬레스건인데 안희정 지사가 아마도 해결해야 될 그 아킬레스건 풀어야 될 문제는 경륜일 겁니다. 불과 두세 달 혹은 길게는 서너 달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만한 경륜을 갖췄느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경력인 충남 지사 연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약이 너무 없지 않느냐, 콘텐츠가 없느냐,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잠시 몇 달 후에 대한민국을 맡겨놔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직한 국가 지도자라는
그런 듬직한 믿음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바로 최대의 관건이고 그 여부, 그 능력 여부, 자질 여부가 바로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인터뷰에서 김정남이 암살된 거를 우리가 북한만 비난하기 힘들다. 왜냐면 우리 정부도 옛날에 이승만 정부 때나 박정희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 같은 암살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시면서 좀 비난을 하셨거든요. 그 우리 인류가 함께 규탄해야 될 그런 테러 범죄입니다. 라는 것은 뭐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단호한 입장이고 정세현 장관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와 다른 뜻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이념 문제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한테 족쇄로 따라다닌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그 사람에서 오늘 그 여당 쪽에서는 3종 세트다. 전인범 또 그전에 표창원이 영입 실패 3종 세트다. 정세현 장관까지라는 비난이 나왔는데 이 두 분야가 지금 포인트가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레드 콤플렉스라 할 정도로 지금 빨간 색깔 덕칠하기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문재인 대표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NLL부터 말이죠. 지금까지 잊어버릴만 하면은 색깔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진보적인 지식인이라는 부분을 확고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면 계속 우클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심하게 표현하면 문재인 대표는 아무리 우클릭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라는 이 명제만 정해놓고 담으면 됩니다. 네. 반대로 하면 약간만 왼쪽으로 가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는 많은 데미지를 얻는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세현 전 장관이라고 하죠. 주위 안보 관련된 혹은 측근 참모들이 행여라도 잠깐이라도 왼쪽에 발을 담그지 않도록 각별하게 그분을 챙기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제2, 제3의 정세현 사건들이 터질 수 여지가 있다. 지뢰는 널려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뢰밭이 널려 있는 왼쪽으로 하지 말고 안전한 잔디밭이 있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 그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이 그 안전한 잔디밭 쪽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안보 포럼 열렸었거든요. 자, 화면. 조금 전 그 본 화면입니다. 저기서 그 특전사 동기들이 군번줄도 걸어주고요. 오늘 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좀처럼 그 대중들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잘 느끼질 않는 것 같은 게 이제 문제예요.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 저런 가서 이제 안보 관련해서는 자기의 여러 가지 공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렇게 특전사를 부각하고 전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저런 오늘 이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범죄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들은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측근인 이런 정세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발언은 제가 보기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 북한의 이러한 패륜적인 테러를 한국의 이러한 상황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또 이런 이 사람이 단순한 그 가까운 측근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정장문단 거기에 10년의 힘위원회 어떤 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안보 관련한 중책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추측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계속 이런 안보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발언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이런 측근들의 이런 말들을 굉장히 주의하는 그런 행보를 앞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에서는 어제 오늘 그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유승민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해서 얘기했고요. 과거 DJP 노무현 정몽준 전혀 색깔 다른 사람들도 단일화했는데 못할 이유가 뭐냐라고 오늘 남경필 지사는 강력하게 반박했고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고 어느 쪽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논란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유승민 의원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보수 단일화라는 게 그 보수의 범위가 어딘지 그 경계선이 어딘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당까지라고 어제 답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좀 문제는 다르지만 저는
답변은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저는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두었다고 봅니다. 네, 네. 그 1순위고요. 그게. 예, 그 1순위지만 실제로는 그게 전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사실은 유승민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 경북 통틀어 지금 25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예, 그중에 지금 2명만 일이 혈혈 단신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정당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롭고 추운 거죠. 지금 그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약에 같이 합한다면 그러니까 말이 후보 단위 실질적으로는 사실 보수 단일화가 아니라 보수 재결합인 거죠. 사실은 당을 재결합한다면 본인의 입지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95석이나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정당 하나를 다시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이 다분히 현실적인 계산인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남경필은 옛날부터 이제 원래 개혁파 아니었습니까? 명분론을 내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내 두 주자가 지금 명분론과 어떤 현실론을 놓고 지금 계속 물과 기름처럼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갈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또 거죠. 갈라진다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바른정당의 어쨌든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올 때만 해도 네. 거창하게 이제 소위 여권 보수의 개혁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나왔고 그때만 해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꽃가마 타고 와서 이 소위 말해서 이 바른정당을 살려낼 그런 소위 말해서 기사 같은 거로 이제 인식이 돼 있었는데 결국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그만둬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동력을 많이 상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온갖 그런 정치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의 중심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당 지지율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우리나라의 구도가 지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이렇게 양극화되다 보니까 네, 바른정당이 약간의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실제로 지금 진보 진영에 맞서기 위해서도 보수 단일화, 보수 연대, 재결집이라 그럴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또 본인이 대구 출신으로서 그 대구의 유권자들의 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반영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또 유승민 의원을 좀 추격하는 입장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 지사는 더욱 선명하게 그럴 거면은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가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런 강한 공격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저한테 뭐 또 갈라지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독자적인 힘으로 사실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집권할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이합집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과정에서 다 합류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이외의 비민주당 진영에서는 이합집산이 불가피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김종인의 얘기한 빅텐트인지 아니면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재결합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다시 한번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노선이 다를 경우는 네. 또다시 제2차 결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전국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